안녕하세요. 다른 사람을 등에 업고 부귀 영화를 누려보고자 했던 사람을 시원하게 걷어차 버렸던 30대 여자입니다. 전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웨딩홀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정말 수많은 가족들을 만났었습니다. 그중에선 누가 봐도 화목한 집안도 있지만 껍데기만 가족인 집안도 많습니다. 한 가족이 되려면 가족의 허물도 감사 안아줄 줄 알아야 한다지만 전 도저히 그 허물을 감사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충격의 반전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어처구니가 없었던 그때의 상황,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히 털어놔 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은 부모님께서 웨딩홀을 오랫동안 운영하시며 경제적으로는 풍족했었어요. 오빠 절 키우시며 부모님은 정말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지금이야 혼인율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과거엔 정말 웨딩홀이 호황기였거든요. 주말에 부모님이 항상 바쁘셔서 남들 놀 때 같이 놀러 다닐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부족함 없이 저희 남매는 편안하게 자랄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골칫거리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저희 오빠였습니다. 저보다 3살이 많았던 오빤 어릴 적부터 사고란 사고는 다치고 다니는 사고뭉치였어요. 사춘기가 되면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집도 여러 번 나가고 학교도 잘 안 다니고 늘 말썽을 부려 엄마 아빠는 항상 오빠 걱정이 많았습니다. 정아야, 네 오빠 연락 없었니? 집에도 아직 안 왔지? 아우, 얜 도대체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며칠째 연락도 없고 말이야. 여보, 이러다 우리 윤호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겠지? 여보, 걱정하지 마. 사내 자식이 밖에 나가서 뭔 일이라도 있겠어. 하여간 이번에 들어오기만 해봐. 아주 그냥 제대로 혼쭐을 내줘야지. 이 자식 정신도 못 차리고 말이야. 오빠의 방황은 정말 끝도 없이 이어졌어요.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할 정도였고 대학도 전문대로 겨우 진학해 대학 졸업도 정말 겨우 했습니다. 인생 자체가 겨우 간신히 흘러갔던 게 바로 오빠였죠. 그런 오빠를 곁에서 지켜보면서 혼자서 밥벌이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참 많이 했었네요. 천만 다행으로 그래도 대학 졸업 후에 오빤 그런 대로 밥벌이를 하고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했었고요. 그런데 그런 오빠가 한순간에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답니다. 딱 20대 후반이 되니까 갑자기 오빠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더라고요. 평생 부모님 생신이라고 해도 선물은커녕 축하 메시지 한 번 보낸 적 없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생신에 꽃다발이랑 선물을 사들고 집으로 온 게 아니겠습니까? 저나 아빠랑 엄마 모두 그 모습을 보고서 진짜 너무 당황스러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어요.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이거 꽃다발이랑 선물이에요. 어? 그래, 아들. 고맙다. 아유, 예쁘네. 평소 이렇게 잘하는 오빠였다면 진짜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좋아하셨겠지만 정말 단 한 번도 살가워 본 적 없었던 오빠가 저러니 엄마 아빠는 오히려 더 걱정을 하셨답니다. 그날 오빠와 밥을 먹고서 오빠가 다시 자취집으로 떠나자 부모님께선 저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셨어요. 세상에, 윤호재 혹시 어디 아픈 거 아니야? 그래서 안 하는 짓 하는 거 아니냐고. 아니, 생전 한 번 나한테 선물해 준 적 없던 애가 갑자기 왜 저러지? 혹시 무슨 일이 있나? 당신한테 별말 없었어? 나한테도 별말 없었는데. 아니다. 며칠 전에 엄마 생일날 집에 와서 밥 먹겠다고 했었는데 생각해보니 그것도 좀 이상하네. 당신 생일이라고 일부러 시간 빼고 그런 적은 없었잖아. 대체 왜 그러지? 그러니까 말이야. 제가 대체 왜 저러는 거야? 뭐 큰 사고라도 친 거 아니야? 아니면 진짜 어디 아픈 건가? 정아야, 오빠가 너한테 뭐라고 안 하디? 엄마 아빠한테 말 못하는 거 너한테라도 말은 했을 거 아니야. 아니, 나한테도 별말 없었는데. 그나저나 오빠 이상해. 진짜 뭔 일 있나? 그저 꽃다발과 선물을 가지고 온 것임에도
오빠의 이런 행동은 저희 집에 큰 논란이 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자꾸만 쉬는 날엔 집에 와 같이 밥도 먹고 부모님한텐 종종 안부 전화까지 한다더라고요. 분명 무슨 일이 있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답니다. 오빠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여자친구 덕분이었어요. 그 여자친구와는 2년을 연애했었는데 그동안 정말 제가 아는 오빠가 맞나 싶을 정도로 사람이 엄청 다정해지고 착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부모님이 방황할 때 붙잡고 하소연하고 훈육도 하고 다 해봐도 정신을 못 차리던 오빠였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런 오빠를 한순간에 바뀌게 했는지 부모님께선 당장 결혼을 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정아야, 요즘 오빠 딴 사람 같지? 아무래도 오빠 여자친구랑 결혼시켜야 할 것 같아. 넌 오빠 여자친구 본 적 있어? 아니, 본 적 없지. 사는 것도 다른데. 근데 확실히 오빠가 여자친구 만나고 나서부턴 진짜 변한 것 같아. 이러다가 오빠 헤어진다고 그러면 어떡해?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서 얼른 결혼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 싶네. 그런 저희의 바람이 닿았는지 두 사람은 정말 2년 연애 끝에 결혼하고 싶다는 얘기를 꺼내왔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집에 와서 결혼 얘기를 꺼내면서 주저주저 하더라고요. 뭔가 사연이 있는가 싶었는데 저희는 오빠 입에서 나온 얘기를 듣고서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알고 봤더니 오빠가 프로포즈를 했지만 여자친구 쪽에서 좀 주저한다는 거였어요. 그 이유를 듣고 부모님께선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셨죠. 실은 여자친구가 부모님이 안 계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컸는데 두 분 다 몇 해 전에 돌아가셨고 혼자 살고 있어요. 가족도 따로 없고 그래서 여자친구가 자신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고 결혼을 고민해 보겠다고 해서요. 엄마, 아버지, 저 여자친구랑 꼭 결혼하고 싶어요. 엄마, 아버지가 허락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여자친구 설득해서 결혼할게요. 뭐? 가족이 아무도 없다고? 네. 근데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여자친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요. 저한텐 여자친구가 천사나 다름없어요, 엄마. 제발 허락해 주세요. 사실 집안만 본다면 저희 집은 좀 여유로운 편이고 오빠의 여자친구는 가족이 아무도 없었으니 주저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니까 선뜻 결혼하겠다고 승낙할 수도 없었겠죠. 처음엔 엄마 아빠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니 전 그런 환경이 부모님께 마음에 안 드시는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가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당장 윤호 네 여자친구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답도 없을 것 같고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고 해. 자리 마련하면 엄마랑 아빠가 갈 테니까. 그렇게 오빠의 여자친구를 만나게 된 부모님께선 그 자리에서 당장 결혼하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신혼집까지 싹 다 마련해 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시집 오라고 하셨대요. 엄마 아빤 오히려 혼자서 외롭고 힘들었겠다며 오빠의 여자친구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은 새로운 식구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엄마 아빤 새언니를 위해 정말 성대한 결혼식을 열어줬습니다. 웨딩드레스도 그때 당시 제일 고급스러운 걸로 해주셨고 웨딩홀 꽃장식도 생화로 온 홀을 가득 채울 정도로 예쁘게 꾸며주셨어요. 그렇게 새언니는 저희 집에 대환영을 받으며 식구가 되었죠. 결혼을 한 새언니는 너무 심성이 착하고 고운 사람이었어요. 제 주변에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마 제일 착하고 좋은 사람이 바로 저희 새언니일 겁니다. 결혼하고서도 어찌나 저희 집에 잘하는지 집에 가면 종종 새언니가 집에 와 있곤 했어요. 엄마랑 같이 옆에 앉아 TV를 보면서 수다를 떠는 모습을 볼 때면 정말 새언니가 저보다 더 딸같이 살갑게 대한답니다. 어머님, 저번 화 보셨어요? 저 진짜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어떻게 전개가 저렇게 된대요?
그지? 아, 나도 저번에 보고 엄청 놀랐잖니. 우리 고구마 튀김이나 먹으면서 같이 볼까? 입도 좀 심심한데. 좋아요, 어머님. 아, 제가 마실 거 가지고 올게요. 아유, 아니야. 아이, 고구마 튀김에 막걸리지. 오랜만에 쉬는 날인데 우리 막걸리나 한 잔 마시자. 새언니가 저희 집에 오고 나서부턴 분위기가 더 좋아졌습니다. 엄마도 새언니를 너무 예뻐하시고 아빠도 며느리를 제일 먼저 챙기시고 오빤 진짜 제대로 정신 차려서 열심히 일도 잘하고 있답니다. 정말 사람 한 명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확 바뀔 수 있다는 걸 새언니를 통해 알게 되었네요. 저 역시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제가 결혼을 꿈꾸게 된 건 30대 초반이 되었을 때였어요. 오빠가 결혼하고서 새언니 사이에 조카도 태어나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니 저절로 저도 결혼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지인을 통해 소개를 받게 되었고 그때 만나게 된 사람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제 남자친구는 대기업에 근무하는데 정말 부지런하고 착해 보였습니다. 특히나 제가 좋게 봤던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부모님께 참 잘하는 모습이었죠. 데이트를 하다가 종종 맛있는 간식을 먹을 때면 항상 남자친구는 그걸 포장해서 가지고 가더라고요. 뭐야, 오빠 집에 포장해서 가지고 가려고? 오늘은 많이 포장하네. 식구들 다 주무시고 계시는 거 아니야? 아, 할머니께서 이걸 되게 좋아하시거든. 또 엄마랑 아버지도 좀 출출하실 것 같아서 우리 집 식구들이 야식 먹는 걸 참 좋아해. 정한애는 어때? 우리도 야식 좋아하긴 하지. 그나저나 할머님이랑 부모님이랑 다 같이 살면 진짜 어릴 적부터 북적북적 했겠다. 동생도 둘이나 있잖아. 어, 어릴 땐 그랬지. 근데 지금은 동생들도 다 따로 나가 살고 삭막해. 어릴 땐 참 왁자지껄하고 좋았는데 말이야. 종종 남자친구를 통해 가족 얘기를 들을 때면 이렇게 화목한 집안이 있구나 싶을 정도로 정말 화기애애하게 느껴졌습니다. 저희 집은 어릴 적부터 오빠가 사고를 많이 치다 보니 사실 좀 분위기가 좋지 않았었는데 저희 집과는 좀 다른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년의 연애 끝에 저 역시 이 남자친구와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결정적으로 남자친구가 하는 부모님 얘기에 결혼을 해도 괜찮겠다고 생각을 했었죠. 사실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흔치 않은 얘기기도 하고 거기다 고부 사이가 좋은 경우는 더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남자친구 얘기를 들을 때면 고부 갈등 한 번 없이 너무 화목하게 보이더라고요. 엄만 시집 오시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어. 벌써 40년이 다 돼가네. 지금까지 그렇게 모시고 살면서 큰 소리 한 번 난 적 없다니까. 난 그래서 우리 엄마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 정말? 우와, 아무리 예전이라고 해도 쉽지 않은 일인데 두 분이서 정말 사이가 좋으셨나 봐. 어, 다른 아빠 형제들이 할머니 이제 모시고 가겠다고 해도 엄마가 이젠 싫다면서 거절하시는가 봐. 그런 거 보면 고부 갈등이 어느 가족한테나 다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우리 엄마도 아마 너랑 결혼하면 며느리를 누구보다 아껴줄걸? 한 번 시집살이 안 겪어보셨는데 당연히 며느리 아끼시겠지. 주변에서 듣기론 본인이 시집살이를 심하게 당하면 그게 또 대물림이 되어 며느리한테 그렇게 못되게 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자친구 어머니께선 시집살이 한 번 없이 고부간에 사이좋게 40여 년을 사셨으니 정말 인품이고 성품이고 좋으신 분이시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하고서 처음 저희 집에 남자친구가 인사를 오게 되었어요. 처음에 인사로 온 남자친구는 싹싹하게 저희 부모님 물음에도 잘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 부모님께선 뭐 하시나? 네, 아버지께서 회사를 다니시다 지금 은퇴하셨고 소일거리로 지인분 회사 일을 조금씩 도와드리고 계세요. 어머니께선 전업주부셨고요. 음, 형제는 어떻게 되는가?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는데
둘 다 먼 타지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만. 들어보니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다고 하던데, 그럼 아버지께서 장남이신 건가? 네, 부모님이 결혼하시면 삽갈하셨어요. 다른 아버지 형제분들도 할머니 이제 모시고 가시겠다고 하는데, 이젠 부모님께서 끝까지 모시겠다고 하고 계시고요. 부모님께선 남자친구 이런 말에 남자친구를 더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가족 분위기가 너무 화목하고 좋아 보여 이런 집안에 시집가면 사랑받으며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희 집에서 성공적으로 첫인사를 마치고서 남자친구의 집에 저도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처음 인사를 가던 날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정말 반갑게 맞이를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너무나 좋아하셨죠. 어머나, 세상에 우리 학주가 여자친구를 소개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많이 기대했는데 정말 듣던 것보다 기대 이상이네. 반가워요. 난 학주 엄마예요. 안녕하세요. 박정아라고 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거 소소하게 준비한 선물이에요. 아이 참, 이런 거 준비 안 해도 되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와도 되는데 말이야. 얼른 들어와요. 식사 준비는 다 됐어요. 앉아서 밥 먹으면서 차차 얘기 나눠봐요. 그렇게 집으로 들어가 보니 음식도 한 상 가득 차려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남자친구 할머니께선 보이지 않으시더군요. 그래서 먼저 인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제가 말을 꺼내자 좀 당황스러워 하시더군요. 아, 학주 씨 할머니께 먼저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어디 가신 건가요? 어, 그게, 방에서 지금 주무시고 계셔. 원래 밥때가 안 맞아서 따로 먹거든. 그래도 인사를, 아니야. 쉬고 계시는데 괜히 가서 인사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앉아서 밥 먹자. 저녁 6시 정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남자친구 할머니는 벌써 저녁을 다 드셔서 주무신다는 얘기에 좀 놀라긴 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면서 화기애애하게 얘기를 나누는데도 한 번을 할머니는 방에서 나와보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듣기론 거동도 잘하시고 건강하시다고 들었는데 거의 2시간 내내 밥을 먹는 동안 할머니 나이 뵙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식사하는 동안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남자친구 부모님께서도 결혼을 허락해 주시고 저를 정말 좋게 봐주시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양가 인사를 마치고 난 후부턴 정말 일사천리로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정말 모든 게 평화롭게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상견례를 했을 때도 양가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도 시할머니나 시동생과 시누는 참석하지 않고 시부모님만 상견례에 참석하시긴 했습니다. 그런데 딱 상견례를 하고 나서 결혼 날짜 잡자마자 점점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더라고요. 어느 날 시모가 갑자기 할 말이 있다며 저한테 만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뜬금없는 얘기를 꺼내시더군요. 정아야, 내가 알아보니까 니네 웨딩홀 좀 더 큰 홀이 있던데 거기서 하는 건 어떠니? 아니 난 니네 부모님이 웨딩홀 얘기하길래 거긴 줄 알았더니 찾아보니 거기가 아니더라. 좀 작은 홀이던데. 네? 거긴 너무 크기도 하고요. 예약도 이미 다 잡혀 있어서 저희 부모님께서 얘기하신 곳도 규모가 작진 않아요, 어머님. 오히려 단독으로 식장을 쓸 수 있어서 그게 더 편할 것 같은데 뒷타임도 안 받고 저희만 쓰기로 한 거라서요. 그래? 그래도 딸 결혼식인데 좀 크고 성대하게 치러주시면 좋으련만. 솔직히 우린 다른 곳 생각한 것도 있긴 했거든. 근데 뭐 사돈 내가 웨딩홀을 한다는데 어쩌겠니? 다른 데서 한다고 하면 마음 상하실까 봐 우리가 맞춰드린 건데 좀 그렇더라. 그런가요? 저희 집에선 저희가 웨딩홀 못 구하고 있어서 그 얘기를 꺼내신 건데 불편하시면 다른 곳으로 알아봐야죠.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어차피 니네 웨딩홀에서 하면 다 공짜 아니니 밥값이나 뭐 이런 것도 안 들 텐데
마음에 안 들어도 감수해야지. 아니, 난 그 큰 홀로 바꾸면 어떤가 해서 물어보는 거야. 못 바꾸면 어쩔 수 없지 뭐. 전 시모의 말에 정중히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저희 집에선 저희 돈 조금이라도 절약해서 결혼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뜻에서 도움을 주려고 하신 거예요. 어떤 말씀 하시는지는 알겠지만 다른 곳으로 알아보게 되면 그만큼 비용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정 큰홀로 원하신다면 날짜를 바꾸고 비용을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알아볼까요? 어? 아니, 뭐 그럴 필요는 없고. 아니, 난 그냥 가능한가 해서 물어본 거야. 기분 나빴니? 미안하다. 내가 그쪽 일은 잘 몰라서 말이야. 솔직히 시모가 이 얘기를 꺼냈을 땐 좀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그래도 나름 저희 부모님이 예산 생각을 해서 저희 결혼 자금 부담을 좀 덜어주려고 최대한 도와주신 건데 거기에 왈가왈부한다는 게 좀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시모가 바로 사과를 해서 그냥 저도 넘어갔지만 찝찝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비 남편도 이 얘기를 듣고선 당황해하며 저한테 사과를 했고요. 엄마가 정말 널 찾아와서 그런 말을 했어? 아, 엄마가 뭘 잘 몰라서 그랬나 봐. 우리 집 결혼이 내가 처음이잖아.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도 많지 않고. 그래서 여기저기 잘 모르고 듣다 보니까 그랬나 봐. 미안해. 내가 엄마한텐 잘 얘기할게. 안 그래도 우리 결혼 준비 부담 덜어주시려고 제안하신 건데 괜히 정한이가 신경 쓰였네. 아이, 뭐 아니야. 잘 모르시니까 그러실 수도 있지. 그날의 사건은 그렇게 지나갔지만 그게 분란의 시초가 될 줄은 그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 신혼집을 알아보려고 예비 남편과 약속을 잡고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부동산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곳에 가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바로 예비 시모가 같이 나와 있더라고요. 어? 어머님, 아니, 여긴 어쩐 일로? 어쩐 일은 니들 신혼집 알아보는데 당연히 내가 와야지. 니들이 뭐 볼 줄 알겠니? 내가 와서 같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 따라왔다. 괜찮지? 네? 아, 뭐, 근데 저희가 봐도 되는데요. 니들이 봐서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고 고르면 신혼 시작부터 삐그덕거린다. 내가 봐줄 테니까 내 말만 따라오면 돼. 그래, 정아야. 우리 엄마가 집 이런 거 진짜 기가 막히게 본다니까. 엄마가 예전에 부동산에서 잠깐 일도 봐주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엄마만 믿어. 그렇게 불편한 동행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저희 예산에 맞춰서 이곳저곳 괜찮은 신혼집들을 보여주셨어요. 집도 깔끔하고 규모도 적당하고 주변 인프라도 좋은 곳들이 많았는데 이상하게 예비시모는 이런저런 핑계로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못마땅해 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한 집을 보게 되었는데 거긴 들어가기 전부터 예비시모가 너무 마음에 든다며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집이 예비 시댁과 불과 5분 거리 있는 곳이었거든요. 솔직히 전 거긴 아예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단독주택인데 건물도 오래되고 수압도 별로고 거기다 방도 크고 4개씩이나 있어 신혼집으로 삼기엔 좀 부담이었습니다. 금액도 금액이었지만 제 직장에서도 멀었고요. 그런데 예비시모는 거기만 좋다며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학주야, 아까 거기가 제일 낫지 않니? 집도 크고 으리으리한 게, 어? 이 엄마가 보기엔 거기가 딱이다. 기운도 딱 봐도 좋아 보여서 니들 거기서 신혼생활하면 잘 풀릴 것 같아. 그치, 학주야? 어? 그런가? 정아, 네 생각은 어때? 난 출퇴근하는 것도 너무 멀고 거기다 수압도 너무 약하고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방 4개까진 필요가 없잖아. 그냥 처음 해봤던 곳들이 괜찮은 것 같은데. 예. 아유, 무슨 소리야. 니들 애는 안 낳을 거야? 애 낳고 이런저런 거 생각해야지. 결혼하면 니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식구들도 좀 생각하고서 신혼집을 결정해야 되는 거야.
말 맞다나 니네 부모님 한 번씩 와서 주무실 수도 있고 우리도 갈 수 있는 건데 좁아 터진 집을 구하면 어떻게 가니? 그러지 말고 아까 거기가 딱이다. 딱이야. 어머님, 거긴 금액도 너무 비싸고요. 아직 저희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좀 부담스러워요. 뭐? 예. 이 시애미가 이렇게 얘기하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얘기라도 해야지. 따박따박 아니다 어떻다 그러면 어쩌니? 내가 이래서 쫓아온 거야. 집 볼 줄도 모르면서 그저 겉으로 보이는 것만 좋다고 선택할까 봐. 이래서 어른들 말을 들어야 하는 거야. 학주야, 알겠어? 예비 시모는 저와 말이 통하지 않자 자신의 아들을 붙잡고 늘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중간에서 예비 남편은 난감해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 전 그런 예비 남편의 태도도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결혼이라는 게 저와 남편 이렇게 둘이서 하는 건데 왜 자꾸 예비 시모께서 사사건건 간섭을 하시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양가에서 이런저런 지원을 해준다면 별 말은 안 하겠지만 솔직히 예비 시댁에선 뭘 받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무조건 자신의 말만 따르라고 하니까 점점 더 불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더욱 화가 나는 건 예비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예비 시모를 댁으로 모셔다 드리고서 둘이 남게 되었는데 예비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섭섭해 하더라고요. 정아야, 아무리 그래도 엄마 앞에서 그렇게 냉정하게 말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그래도 어른인데 좀 예의를 갖춰서 말할 수도 있잖아. 엄마가 아들 결혼하는데 좀 신경이 많이 쓰여서 그런 것 같아. 네가 이해해 줄 수 없어? 뭐? 그럼 지금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오빠, 도대체 결혼을 누구랑 하는 건데? 솔직히 저번에 웨딩홀 얘기하신 것도 기분 좋지 않았어. 근데 신혼집까지 이렇게 참견하시면 어떡해. 오빠라도 중심을 잘 잡아야지. 왜 이렇게 어머니 말만 들어? 엄마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앞에서 맞춰주는 거지. 그럴 수도 있잖아. 뒤에선 그냥 우리들끼리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무튼 오늘은 좀 너무했어. 결혼 준비하면서 크게 싸운다고 하더니 이래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가 보다. 너 좀 요즘 예민한 것 같아. 오늘은 그냥 집에서 좀 쉬어. 그러더니 집 앞에 그대로 내려다 주고선 횡하니 가버리는 예비 남편을 보면서 정말 허무하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잘못한 건 없어 보였는데 왜 자꾸 절 탓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 뒤로도 예비 시모는 사사건건 결혼에 대한 간섭을 시작했습니다. 웨딩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느니 한복색을 다른 걸 하고 싶다느니 신혼여행진 외에 거길 가려고 하나니니 하나하나 다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하루는 신혼여행 얘기를 하시며 정말 얼토당토하지 않은 얘기를 꺼내시기도 했어요. 예, 너희 신혼여행 유럽으로 가기로 했다며? 거기 우리도 좀 쫓아가면 안 되겠니? 우리 해외여행 안 한 지도 오래됐는데. 네? 저희 신혼여행을요? 할머님도 다 같이요? 아니, 나랑 네 시애비만 뭐 할머니야 뭐 알아서 식사 챙기면 되니까 걱정할 건 없고 가족여행 겸 겸사겸사 어떠냐?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죠, 어머님. 나중에 결혼하고서 따로 가족여행 가면 되지 않을까요? 신혼여행은 그래도 첫 부부여행인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이없는 예비 시모의 말에 그땐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빨리 눈치를 챘어야 했구나 싶습니다. 그 후로도 전 결혼 준비를 하면서 예비 남편과 결혼을 준비하는 건지 예비 시모하고 준비하는 건지 헷갈릴 지경이었어요. 중재도 못하는 예비 남편은 너무나 답답하고 예비 시모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간섭이 더 심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과연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나 고민을 하고 있던 그 찰나에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결혼 준비 스트레스 때문에 한동안 모든 일정을 스톱하고서 좀 생각도 정리하고 쉬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때 예비시댁에서 절 초대했습니다. 연세가 90세가 넘으신 시할머니 생신날이 돌아왔다며 그날 다 같이 모여
친척들 얼굴도 뵙고 인사를 하자는 거였어요. 그냥 예비 시부모님만 계신 자리였다면 주저했을 테지만 그래도 다른 친인척들까지 죄다 보인다고 하길래 그 자리에 참석하기로 했네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비 남편은 그날 이른 아침부터 가야 한다며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르신이 일찍 식사를 하시는가 보다 싶어 전 별 생각 없이 예비 시댁으로 향했죠. 그리고선 예비 시댁에 들어가 펼쳐진 광경을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거실에 온통 수많은 식재료들이 질비해 있었거든요. 요린 하나도 되지 않은 채 재료들만 쫙 나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다른 친인척들도 죄다 모여 있었고요. 그걸 보고서 제가 당황스러워하고 있으니 예비 시모가 방에서 나오시며 저한테 뭔가를 쥐어주시더군요. 그건 바로 앞치마였습니다. 아가, 이거 입어. 이거 입어야 옷 안 버려. 아이고, 형님 며느리 들어온다고 신경 쓰는 것 좀 봐. 학주 처될 사람이구만. 난 우리 학주 작은 엄마. 어쩜 시할머니 생신이라고 이렇게 도와준다고 오다니 요즘 사람답지 않네. 그러니까 말이야. 아이 내가 그래서 며느리 하나 잘 뒀다니까. 우리 학주가 워낙 잘나야 말이지. 이 집에서도 웨딩을 해서 웨딩홀 준비 걱정하지 말라고 얼마나 얘기를 하시는지 내가 그때 말했지? 정아야, 얼른 이거 입어. 예비 시모는 사람 좋은 웃음으로 저에게 앞치마를 건네주며 얼른 입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 지금 이 상황이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를 할 수조차 없었어요. 일단은 모여있는 다른 친척들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선 예비 남편을 향해 눈짓을 했어요. 예비 남편은 제 눈치만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비 시모가 그 모습을 보더니 예비 남편을 부르더라고요. 예, 학주야, 넌 뭐 거기 서서 뭐 하고 있어? 방에 들어가서 좀 자고 있어. 이거 다 하려면 점심을 지나야 되니까 밥 다 되면 그때 나와서 상 차리는 거나 도와줘라. 어? 아니 나도 좀 거들지 뭐. 거들기는 무슨. 우리 귀한 아들이 이걸 왜 해? 이건 원래 며느리들이 다 하는 거야. 이참에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보여주러 가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얼른 들어가. 엄마가 말했지? 아이 얼른 들어가. 그렇게 예비 시모가 얘기를 하니 예비 남편은 제 눈치를 보다 슬쩍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순간 그냥 바로 가방을 가지고서 나가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예비 남편의 작은 어머니라고 하시는 분께서 경악스러운 얘기를 꺼내시더군요. 그나저나 형님은 진짜 좋겠소. 어쩜 이렇게 참하고 착한 며느리가 들어왔는지. 이번에 요 근처에 단독주택으로 집 마련한다면서 시할머니까지 모시고 산다니 정말 대단해요, 대단해. 네? 그게 무슨. 갑작스런 예비 작은 어머니의 말에 도대체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해서 당황스러워하니 예비 시모가 중간에서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나는 됐다고 하는데 글쎄 우리 학주가 할머니가 자기 키워줬는데 이젠 보답할 때라고 자기가 끝까지 할머니 모시겠다고 하잖아. 어쩜 저렇게 효심이 깊은지 몰라. 처음엔 여기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는 거 며느리 불편할까 봐 우리가 괜찮다고 했어. 대신 할머니 모시고 가겠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지 뭐. 아유 참. 형님은 참 복도 많어. 우리 조카 며느리가 아주 복 많이 받겠어. 요즘 시대 이렇게 모시고 살겠다 며느리도 다 있고 말이야. 형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어머니께 잘하니까 이런 며느리가 다 들어오나 보네요. 그제서야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토록 신혼집에 집착을 했던 이유가 바로 시할머니를 저한테 떠넘기기 위해서였더라고요. 그때 더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예비 시할머니께서 방에서 마침 나오신 거였어요. 그런데 예비 시할머니 행동을 보고 전 할 말을 잃고 말았죠. 아이고 어머님 왜 나오셨어?
아유, 들어가셔. 왜, 배고파? 뭐 드려요? 이거, 이거. 아, 물. 물 얼른 가져다 드릴게. 들어가 계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시고 거동도 불편해 보이시는 예비 시할머니를 보고서 저는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예비 작은 어머니가 뒤이어 하는 말을 듣고서 전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예비 시할머니는 치매에 걸리신 거였어요. 어머님 상태가 점점 나빠지시네. 며느리한테 맡길 게 아니라 요양병원이라도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아유, 그러게. 그래도 우리 며느리가 잘하겠지 뭐. 며느라가 그래도 우리 집안 최고 어른이니 네가 좀 신경 쓰거라. 알았지?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맡기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 학주가 모시겠다니 어쩌겠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치매요? 할머니께서 그럼 치매에 걸리신 거예요? 그리고 저더러 모시고 살라니 그게 지금 무슨 소리신 거예요? 그런 제 말에 예비 작은 어머니와 다른 식구들은 좀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뭐야, 몰랐어? 어머님 치매 시작된 지 꽤 됐는데, 뭐야, 아는 거 아니었어? 아이, 그럼 모시고 살겠다는 거 무슨 소린데? 다 알고서 그런 거 아니었어? 도대체 무슨 소리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언제 모시고 살겠다고 했나요? 어머님, 지금 대체 무슨 소리 하시는지 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시할머니 치매도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 집 근처 단독주택을 거기서 신혼집 마련하라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신 거였어요? 그리고 할머님이 치매신데 저희 신혼여행을 따라가신다고 하신 거고요? 아이, 뭐, 그게, 아이, 저 정아야, 일단 좀 이따가 얘기하자. 아니, 다들 일 모여 있는데 너 왜 그러니? 갑자기 왜 그래? 얘가 갑자기 왜 이러나? 예비 시모는 무척이나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아마 제가 온 식구들이 있는 자리에선 별말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저한테 시할머니를 떠넘기려고 했던 거였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말을 꺼낼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반응을 하자 예비 시모는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정아야, 너 왜 그러는 거야? 아, 이랬다 저랬다. 학주 말론 네가 할머니를 모시고 살겠다고 했다면서. 아휴, 내가 이래서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자꾸만 말이 엇갈리니 원. 됐다. 일단 시할머니 생신 끝나고서 그때 얘기하자꾸나. 얘기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건데요? 전 한 번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어요. 친척들한테 인사할 게 뭐라고 하시고선 와선 이렇게 음식하라 하시는 것도 황당했는데 뭐라고요? 시할머니를 모시고 살아요? 지금 이게 무슨 소리 하시는 건데요? 저야말로 정말 당황스럽네요.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니 방에 들어갔던 예비 남편이 나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서 예비 시모는 예비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듯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학주야, 얘 좀 봐라. 글쎄 지금 뭘 하는지 아니? 시할머니 못 모시고 산댄다. 너랑 다 얘기 끝난 건데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아니, 시집을 오면 며느리로서 할 도리를 해야지. 지금 이 엄마한테 따박따박 대두고 아주 난리다, 난리. 오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시할머니를 모시고 살다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아, 그게 있잖아. 확실히 얘기해.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냐고. 그게 말이야. 아니, 엄마가 하도 시할머니 모시고 살라고 해서 그래서 안 그러면 요양병원 보내신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좀 모시고 살자. 할머니 사시면 또 얼마나 사시겠어. 전 예비 남편의 말에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 모자는 자기들 멋대로 시할머니 모시고 살겠다 결정을 하고 신혼지까지 다 결정을 끝낸 상황이더라고요. 저한텐 한마디 상의 없이 그저 자신들 뜻대로 할 생각을 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자신들이 결정한 걸 마치 사실인 양 얘기를 꺼내버린 거였고요. 전 그 말에
모든 정이 확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 그 자리에서 냉정하게 얘기를 했어요.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이 결혼 못하겠습니다. 제 결혼인데 왜 자꾸 이렇게 간섭하시는지, 그리고 대신 결정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이 결혼 없던 일로 할게요. 뭐? 결혼을 못해? 너 지금 여기서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시어머니 생신을 이렇게 망쳐도 어떻게 이렇게 망칠 수가 있어? 지금 어디서 배워먹은 버리장머리야? 아무런 사전 얘기도 없이 이렇게 말하시는 건 맞는 얘기고요. 도저히 말이 안 통할 것 같네요.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바로 가방을 들고서 도저히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 나가려고 했어요. 예비 시모가 무슨 선심을 쓰듯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이렇게 나가면 결혼 못한다. 웨딩홀까지 운영하는 네 부모가 너 파혼했다는 소식 들으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니? 다른 사람 결혼을 시켜주면서 지 딸 결혼은 파혼으로 끝내면 얼마나 소문이 흉흉하게 돌지 모르겠어? 그래, 시할머니 모시기 싫으면 모시지 마. 그러면 되지 뭘 그렇게 화까지 내. 아휴, 학주야, 내가 말했지? 쟤 보통이 아니라고. 어디가 착한 거니 어디가. 뭐라고요? 저기요, 지금 저 협박하시는 거예요? 그래, 니네 웨딩홀 소문이라도 잘못 나봐라. 앞으로 잘 될 수가 있나? 너도 거기서 일하는데 니네 웨딩홀 잘 안 되면 네 직업도 위험한 거 아니겠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좀 그냥 넘어가면 될걸. 굳이 시어머니 이겨보겠다고 이러는 거 너 좀 아니지 않니? 정말 그 말을 듣는데 이 사람과 나의 대화가 통하질 않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더 이상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 사람과 헤어지면 되지 않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냉정하게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러세요? 소문이요? 그럼 어디 한번 소문 낼 대로 내보세요. 그럼 제가 오늘 여기서 겪었던 일 제대로 한번 소문 내보죠 뭐. 동네에서도 소문난 효부로 유명하시다면서요? 그래서 표창장도 받으시고 주변에서 다들 좋은 사람이라고 박수 쳐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예비 며느리한테 바로 시어머니 넘기려고 하는 거 소문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얼굴은 들고 다니실 수 있으시겠어요? 뭐라고? 너, 너 지금 뭐라는 거니? 말 그대로예요. 저희 웨딩홀 소문 내시겠다면서요? 웨딩하는 집에서 딸이 파혼했다고, 그런 곳에서 결혼하면 잘 사겠냐면서 소문 내시겠다면서요?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보죠. 효부인 줄 알았던 사람이 효부가 아니었다는 거, 아들은 엄마 말만 듣는 마마보이였다는 거, 어디 한번 제가 동네방네 소문 내볼까요? 그럼 누가 이 집안에 시집 오겠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아니 사사건건 참견하시는 거 그래도 꾹 참았습니다. 근데 이건 아니죠. 제 결혼을 왜 멋대로 정하시는데요? 전 이런 집에 도저히 시집 못 옵니다. 아니, 안 와요. 결혼 준비하면서 들였던 비용들 다 청구할 테니까 똑바로 다 계산해서 주세요. 안 그러면 저 오늘 있었던 일 동네방네 죄다 소문낼 테니까요. 그렇게 전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비 남편한테도 파혼을 선언했죠. 이날 소식을 듣고서 저희 부모님께선 엄청 화를 내셨어요. 웨딩홀 걱정은 하지 말라며 오히려 이거 소송까지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할 정도셨어요. 그 뒤로 결혼 준비를 하면서 들였던 모든 비용을 예비 남편에게 청구를 했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이 돈을 왜 줘야 하나, 다시 만나면 안 되냐, 난리도 아니었어요. 예비 남편은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더라고요. 정아야, 내가 너한테 상의 안 한 거 미안하지만 우리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원래 결혼하면 며느리는 시부모 모시고 그래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 시할머니가 얼마나 사신다고 그것도 못해? 뭐? 야,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왜 네 할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그야 날 키워주신 분이니까 네가 잘 모셔야지. 와, 얘 진짜 정신 못 차렸네. 너 그러면 우리 부모님도 모시고 살 거야? 그건 아니지만. 야, 정신 차려.
내가 너랑 결혼하는 거지. 니네 가족하고 결혼할 거였니? 너 같은 찌질이랑은 결혼 안 할 거니까 나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마. 그리고 결혼 준비하면서 썼던 돈들 바로 정리 안 하면 소송까지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정아야,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면 안 되겠어?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줘. 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생각해 봐도 너 같은 애랑 결혼 안 해. 한 번 더 전화하면 스토킹으로 확 신고할 거야. 그렇게 전 예비 남편과도 완전히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예비 시댁의 실체가 모두 까발려졌습니다. 누구보다 효부 같다고 생각했던 예비 시모가 그게 아니라는 게 들통이 나버린 거죠.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친인척들이 그 장면을 모두 목격했기 때문에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버렸고요. 예비 시모는 동네에서도 진짜 부녀회장을 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몰락해버리고 말았던 거죠. 체면이 제일 중요했던 예비 시모는 그렇게 자기 스스로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전 예비 남편에게 결혼 준비 비용을 다 받을 수 있었고 그렇게 완전히 끝이 났네요.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저도 한동안 정말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어요. 아직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집안이 있다는 게 도무지 믿겨지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여기 사연들을 듣다 보니 생각보다 정말 고지식한 집안이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전히 며느리 시댁의 종이고 무조건 시댁 말을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더라고요.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그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이지 않나요? 결혼하기 전에 전 예비 시모가 자신의 속셈을 이렇게 드러냈다는 게 지금 생각하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일 결혼을 하고서 시할머니를 얼렁뚱땅 떠넘겼다면 더 머리가 아팠을 것 같네요. 더군다나 가족 사이가 좋아 보였던 것도 전 예비 남편이 마마보이였기 때문이었다는 것도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연애하면서 몰랐는데 정말 자기 엄마 말이라면 뭐든 다 듣는 전 예비 남편과 파혼을 한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부모님도 처음엔 충격이 크셨지만 지금은 오히려 저한테 냉정하게 잘 결정했다고 얘기를 해주신답니다. 오빠랑 세원이도 저한테 좋은 사람 나중에 만날 수 있다며 그냥 똥 밟은 셈 치라고 위로를 해주고 있어요. 저는 파혼하고서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전 예비 남편을 소개해준 지인한테 제 파혼 얘기를 전했더니 그게 또 소문이 났는지 전 예비 남편은 열심히 결혼할 사람을 찾고 있지만 아무도 소개를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그 집에 누가 시집을 갈지 모르겠네요. 전 지금은 그냥 열심히 웨딩홀 일을 하면서 제 일에만 집중하고 있답니다. 지금도 여전히 웨딩홀에서 일하다 보면 저와 비슷한 일을 겪는 예비 부부들이 보일 때가 종종 있어요. 도대체 왜 행복하게 둘이서 살겠다는데 자꾸만 간섭을 하고 방해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가족이라면 좀 더 거리를 두고서 지켜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가족이란 이유로 너무 가깝게 모든 걸 다 공유하려고 하는 것도 독이 된다는 걸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주변에 볼 때도 흔히 남의 시선을 과도하게 신경 쓰는 사람들은 자기 사람에겐 이렇게 도를 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사회적인 체면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제일 잘해야 하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 예비 시모처럼 꾸며진 이미지만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면 결국엔 그 이미지 때문에 자기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늘 진솔하고 진실하게 행동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 앞으로 가족들과 행복하게 잘 지내면서 제 일도 열심히 하고 사람을 보는 눈도 좀 더 키워보려고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엔 늘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과 정성을 싣고 달리는 50대 택시기사입니다. 요즘 전
하루하루를 마음 편히 택시를 몰고 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 삶은 늘 팽팽하게 당겨진 할 시위 같았습니다. 젊은 시절 방황을 많이 한 탓에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놓치기도 했어요. 하지만 늘 불안하던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준 소중한 인연 덕분에 저는 제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건 바로 만남은 짧았지만 오래도록 기억될 어떤 할머니와의 인연 때문이에요. 제게 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 어릴 적 전 소위 말하는 질 나쁜 아이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 지병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전 방황을 정말 많이 했어요. 세훈아, 너 학교도 안 가고 왜 그러니 대체? 아무리 공부가 싫어도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사람굿이라고 살 거 아니야. 제발 간섭 좀 하지 마세요.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한다고요. 나한테 해주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맨날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어머닌 시장에서 떡 장사라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전 가난한 집과 매일 떡시루를 머리에 이고 종일 시장을 돌아다니는 어머니가 너무나 싫었어요. 그래서 매일 어머니 가슴에 대못을 박으며 끝을 모르고 엇나갔습니다. 가끔 친구들과 껄렁하게 시장통에 앉아 있으면 떡 장사라는 어머니를 볼 때도 있었어요. 야, 세훈아, 저기 너희 어머니 아니야? 배고픈데 가서 떡 좀 달라고 해봐. 누가 우리 엄마래. 저렇게 지저분하고 구질구질한 아줌마가 왜 우리 엄마야. 됐고, 돈 없으면 수금이나 돌러 가자. 전 힘들게 장사하시는 어머니를 모른 척하고 괜히 비뚤어진 마음에 동네 아이들한테 돈이나 뜯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죄송하게도 어머닌 그렇게나 형편없는 아들을 언제나 사랑하셨어요. 어느 날은 반 친구들한테 한 푼 두 푼 돈을 뜯고 주머니에 넣어놨는데 그걸 어머니가 발견하셨나 봐요. 너, 이 돈 다 어디서 난 거야? 설마 어디서 훔쳤어? 아니면 친구들한테 뺏기라도 한 거야? 뭘 뺏어요. 그냥 잠깐 빌린 거예요. 엄마가 용돈을 안 주는데 그럼 어떡해요. 아휴, 이놈아. 그래도 최소한 남한테 해는 안 끼치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너 당장 앞장서. 엄마랑 이 돈 돌려주러 가자. 당장 안 일어서? 어머닌 하나뿐인 아들놈 인간 말종이 되는 꼴은 볼 수 없다며 반항하는 절 앞세우셨습니다. 그리곤 어머님 교문 앞에 서서 저 대신 돈을 돌려주며 아들 친구에게 땅에 이마가 닿도록 머리를 숙이셨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이 아줌마가 아들을 잘못 키워서 그래. 한 번만 용서해다오. 돈은 다시 돌려주마. 그리고 이건 시루떡인데 집에 가져가서 먹어. 결국 어머닌 제가 돈을 뺏었던 애들에게 그날 장사해야 하는 시루떡까지 다 나눠주고 말았습니다. 전 그런 어머니가 너무 창피했고 한편으론 숨길 수 없는 죄책감에 괴로웠어요. 내가 엄마 때문에 쪽팔려서 학교를 어떻게 다녀요. 애들이 이제 시장에서 떡이나 파는 아줌마 자식이라고 얼마나 놀리겠냐고요. 용돈 줄 능력이 없으면 최소한 창피하게 만들지 마요, 제발. 그럼 이 애미가 자식놈이 그런 깡패 짓을 하고 다니는 걸 모른 척 해야겠니? 네가 날 창피하게 생각해도 어쩔 수 없어. 난 내 자식 사람 만들어야겠으니까. 너무나 철이 없던 전 끝까지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전 가출을 하고 본격적으로 거리를 떠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저처럼 동네를 떠도는 애들과 패싸움에 휘말렸고 17살에 포승줄을 차고 소년원까지 가게 되었네요. 제가 수가까지 찬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실신하실 정도로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세훈아, 이게 무슨 일이야? 너 대체 어떡하려고 이래? 이게 다 엄마 잘못이다. 네 아빠가고 엄마가 널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그래.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잘못했다. 그전까지 세상 무서운 줄 모르던 저도 수위까지 있게 되니 그제야 겁이 나더라고요.
그제서야 이러다 진짜 인생 전체가 잘못될 것 같다는 두려움이 몰려왔고요. 엄마, 울지 마세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저도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저 나가고 싶어요. 무서워요. 전 면회온 어머니를 붙잡고 7살 어린애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닌 조금이라도 빨리 절 꺼내겠다고 수십 장의 반성문을 써서 제출하고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시며 빌기도 하셨어요. 어머니의 노력 덕분인지 전 6개월 만에 출소하긴 했지만 절 기다리고 있던 건 너무나 차가운 현실뿐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중퇴 소년원 출신의 꼬리표가 붙은 절 누가 사람 취급이나 했겠어요? 일단 돈부터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봤지만 번번이 떨어지고 말았죠. 중졸이라고요? 요즘 세상에 누가 중졸을 채용하겠어요? 됐고 그만 나가봐요. 뭐 소년원 출신? 대체 학교 다닐 때 얼마나 말썽을 부렸으면 소년원까지 가나? 이봐 자네, 인생 똑바로 살아. 우리 회사는 개나 소나 이력서 내는 곳 아닙니다.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원. 그러다 어영부영 성인이 된 전 더욱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어머닌 제게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한다고 누누이 말씀하셨고 저도 밤낮으로 공부해 검정고시를 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졸이 고졸이 됐다고 해서 제 가치가 갑자기 높아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너 맨날 집에서 그러고 있지 말고 엄마랑 같이 시장이라도 나가자. 엄마 떡 파는데 옆에 앉아있기만 해. 뭐라도 해야 힘이 날 거 아니야. 엄마, 괜히 저 때문에 사람들이 엄마한테도 막 손가락질하면 어떡해요. 전 그냥 집에 있을래요. 누가 내 자식한테 손가락질해? 그런 인간 있으면 엄마가 나서서 혼내줄 테니까 걱정 말고 따라 나서. 전 어머니의 강요를 못 이겨 결국 떡장사에 따라 나섰습니다. 처음엔 어머니 곁에 가지도 못하고 멀찍이 서 있다 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하루 이틀 계속 사람들 사는 것도 구경하고 어머니가 장사하는 것도 돕다 보니 저도 어느새 기운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턴 어머니 떡시루도 들어드리고 쑥스럽지만 행인들에게 떡을 팔기도 했답니다. 그러다 어머니와 매일 함께 있는 절 좋게 봐주신 어떤 사장님이 제게 기회를 주셨어요. 자네 운전 좀 할 줄 아나? 날도 추운데 어머니 고생시키지 말고 내 밑에서 일해보는 건 어떤가? 월급은 나쁘지 않게 쳐줄 테니까. 마침 면허도 있었고 운전엔 자신이 있었던 전 그렇게 그 사장님 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큰 마트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전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받아오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 하는 일에 실수도 많이 하고 가끔 혼나기도 했지만 그래도 정식으로 하는 첫 사회생활이기에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머니도 아침 일찍 출근하는 절 항상 배웅해 주시며 저보다 더 좋아하셨고요. 우리 아들 정말 멋지네. 아무리 남들보다 속도가 조금 느리다고 해도 끝까지 성실하게 일하다 보면 남들도 다 인정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누가 없이 산다고 흉보고 고졸이라고 흉봐도 기죽지 말고 성실하게만 일해. 엄마 말 알았지? 네, 엄마. 저 얼마 뒤에 월급날이니까 이제 밖에서 떡 파시지 마시고 집에서 좀 쉬고 계세요. 이제 제가 돈 벌잖아요. 아들 말 알았죠, 엄마? 그제야 저희 모잔 사소한 농담으로 하루를 열 만큼 마음의 여유가 생겼답니다. 그렇게 한눈 팔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다 보니 제 청춘에도 봄날이 오더군요. 20대 후반 연애도 한번 못 해본 전 이해심 넓고 마음 따뜻한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낸 저처럼 마트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는데 성실하고 야무져서 다들 칭찬이 자자한 사람이었어요. 마트 직원들은 아내에게 좋은 신랑감을 소개해주고 싶어 안달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수도 적고 눈에 튀지도 않은 제가 아내와 만나고 있다고 하니 다들 어찌나 놀라던지요.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오른다더니 세훈씨 조용한 줄 알았더니 연애까지 하고 있었대요. 이제 보니까 둘이 정말 잘 어울리네.
선남선녀가 따로 없어. 전 부족하기만 한 절 받아준 아내에게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특히 아내에게 고마웠던 건 홀 시어머니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진심으로 대해주었다는 거죠. 어머님, 전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셔서 늘 엄마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엄마 손잡고 시장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는 친구들이 어찌나 질투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머님을 뵈니까 꼭 돌아가신 저희 엄마를 뵙는 것처럼 마음이 편안한 거 있죠?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나도 딸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며느리 보니까 10달이 안 부러워. 우리 앞으로 엄마하고 딸처럼 그렇게 서로 아끼고 위하며 지내자. 아내도 저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기에 저흰 더더욱 서로를 아끼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특히 아내와 어머니는 친모녀지간처럼 때론 친구처럼 서로에게 그렇게 의지를 많이 했어요. 저 같은 무뚝뚝한 아들, 또 남편이 채워주지 못한 자리를 서로에게 채워주었던 것 같습니다. 새아가, 이리 좀 앉아봐라. 내가 파스 붙여줄 테니까. 마트에서 종일 서서 일하니까 힘들지? 아유, 젊은 애가 벌써부터 무릎이 아파서 어떡하니. 그러게요. 어머님도 이리 돌아보세요. 요즘 오십견 때문에 어깨 아프시다고 하셨잖아요. 어머님 파스는 제가 붙여드릴게요. 아는 결혼 이후에도 한동안 마트에서 일했지만 첫째 아들 낳곤 종일 근무해야 하는 마트를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어머님도 몸이 좋지 않으셔서 더는 떡 장사를 하기가 어려웠고요. 저도 그렇고 한동안 어떤 일을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어느 날 아내가 이런 제안을 해왔더라고요. 어머님, 저랑 호프집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어머님 음식 솜씨가 좋으니까 주방 맡아주시고 제가 홀 관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평소에도 성격이 잘 맞던 어머니와 아내는 작은 호프집을 열고 함께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골뱅이 무침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하셨는데 호프집을 열자마자 동네 사람들에게 골뱅이 무침 맛집으로 입소문이 나 장사도 쏠쏠하게 잘 됐죠. 물론 어떻게 보면 술집을 운영한 것이기에 두 사람이 장사하기 힘든 일도 있었지만요. 여기 사장님은 맨날 혼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남편분 안 계시나 봐요. 그럼 내가 맥주 한 잔 살 테니까 여기 옆에 좀 앉아봐요. 처음 두 사람이 장사한다고 했을 때 제가 제일 우려했던 부분도 이런 거였습니다. 여자 둘이 호프집을 운영하다 보니 특히 아내에게 추파를 던지는 인간들이 많았어요. 제가 가게를 도울 땐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어머니와 아내만 가게에 있을 땐 특히 진상들이 꼬이곤 했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아내를 괴롭힐 때마다 제일 먼저 나서서 해결한 건 바로 저희 어머니였어요. 그 손 안 놔? 지금 그 더러운 손으로 어딜 잡는 거야? 당장 경찰 불러서 쫓아내기 전에 썩 나가. 아이, 할머니가 뭔데요? 내가 사장님하고 할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상관이냐고? 얘는 내 딸이야. 현진아, 당장 주방에 가서 소금 가져와라. 오늘 아주 날구질하는지 별 작거들이 다 꼬인다. 저희 어머니가 내 딸에게 손대라고 소리치면 아무리 진상을 부리던 손님들도 다들 헛기침을 하며 물러나곤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호프집은 점점 자리를 잡아갔고 그 사이 저흰 건강한 왕자님도 둘이나 낳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왔어요. 그렇게 아내와 결혼한 지 10년쯤 지났을까요? 아무리 꾸준히 일을 해도 늘 건강하시던 어머니도 어느새 기력이 예전 같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머니, 아직 주무세요? 이 사람이 어머님 좋아하시는 묵국 끓여놨는데 아침 못 드시겠어요? 어머님 더 주무시게 깨우지 마. 요즘 계속 피곤해하시고 컨디션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 이참에 푹 주무시게 두자고. 언제나 먼저 일어나 아침 식사도 하시고 가게에도 먼저 나가시던 어머니가 갈수록 피곤해하시거나 자리에 누워 계시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감기라도 한번 걸리면 한 달 내내 기침을 달고 사셔서 늘 드시는 약도 서너 가지나 됐고요.
아이고, 죽겠다. 요즘 몸이 이상하게 피곤하고 아침에 눈 뜨기도 참 힘이 드는구나. 나도 늙었나 보다. 예전에 떡실을 머리에 이고 종일 돌아다니던 때가 까마득한 옛날 같아. 어머님 요즘 계속 무리하셔서 그래요. 가게 걱정은 마시고 푹 쉬세요. 어머님, 이제 애들도 알아서 학교 잘 다니고 제가 쫓아다녀야 할 일이 줄어서 저도 가게에 더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너 혼자 어떻게 가게를 보겠어. 아이, 그러다 너까지 탈날라. 내가 어서 자리에서 일어나야 일손을 보탤 텐데. 하지만 어머니 건강은 갈수록 나빠져만 갔고 급기야 제가 30대 중반쯤엔 오랜 시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그때도 아낸 가게 문을 닫고 아들인 저보다 더 극진히 어머니를 돌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 마지막 남은 기력을 다 쓰시며 저희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셨답니다. 내가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나 보다. 세훈아, 이 엄마 말 잘 듣거라. 이 엄마한텐 세훈이 너 하나뿐이었어. 우리 아들이 엄마 아들로 태어나줘서 너무나 행복한 삶이었다. 그러니 항상 자신감 가지고 당당하게 지내야 돼. 너는 내 보물이니까 어디 가서 기죽지 말고. 그리고 내 며느리 내 딸 현진아. 넌 내가 만난 최고의 행운이었다. 어디 가서 너같이 예쁜 며느리를 딸을 만날 수 있겠니? 가난한 집에 시집 와서 고생 많았지? 내가 저 하늘에 가서도 항상 너희들 지켜보고 있을 테니 아주 먼 훗날 꼭 다시 만나자꾸나. 정말 고마웠다. 어머님은 고마웠다는 마지막 말을 남기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님 곁으로 떠나셨습니다. 손주들 재롱만 보며 여생을 즐기시기에도 많은 날이 남았는데 어머니께 호강 한번 시켜드리지 못한 게 너무나 사무쳤어요. 엄마, 저도 엄마의 아들이라 너무 행복했어요. 다음 생에도 꼭 제 어머니가 되어주세요. 그땐 어머니께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게요. 어머님, 엄마의 정을 모르던 제게 친어머니처럼 큰 사랑 주셔서 감사했어요. 부디 거기선 아프지 마시고 편히 쉬세요. 평생 저에게 큰 버팀목이었던 어머니의 부재는 큰 상실감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낸 슬픔은 저에게만큼이나 아내에게도 큰 충격이었나 봐요. 어머니를 떠나보낸 이후 아내도 점점 건강이 나빠지더니 갈수록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식은땀을 흘려? 나 좀 봐봐. 물수건으로 닦아줄 테니까. 아휴, 병원에 가도 별 이상이 없다는데 어디가 문제인 걸까? 그러게, 요즘 부쩍 힘도 없고 소화도 잘 안 되네. 나 조금만 더 잘게. 당신 나 때문에 출근도 못하고 어떡해. 아니야, 지금 출근이 문제야? 내 걱정하지 말고 푹 자. 애들은 내가 챙길 테니까. 아낸 그렇게 조금씩 병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 전 아내를 동네 내과나 신경외과에 데려갔어요. 하지만 거기서도 뚜렷한 이유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내를 데리고 큰 병원에 가게 되었죠. 그리고 거기서 또 한 번의 시련을 겪고 맙니다. 왜 이제야 병원에 오셨어요? 검사 결과 이미 전이까지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는 일단 해보겠지만 마음의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겠어요. 충격적이게도 아내는 암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어머니를 보낸 지 3년쯤 지났을 텐데 아내마저 큰 병에 걸리니 전 세상이 무너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저보다 더 충격을 받았을 아내 앞에서 참지 못하고 크게 오열하고 말았어요. 당신마저 내 옆에 없으면 난 어떻게 살아? 난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한테 기대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돼. 나 자신이 없어. 여보, 울지 마. 애들이 보면 아빠 왜 이렇게 우냐고 놀라겠다. 나 어디 안 가. 나 우리 애들 대학 가는 것도 꼭 볼 거고 이 다음에 애들 결혼하면
우리 며느리들은 어떤 아가씨들인지 꼭 보고 갈 거야. 나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도 부탁드렸어. 저 조금만 더 있다가 어머님 곁으로 가겠다고.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아내는 실제로 3년간 투병 생활을 잘 이어갔습니다. 저도 그때까지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시간 쓰기도 조금 수월한 택시 기사 일을 시작했어요. 가끔 손님이 없을 땐 아내 조수석에 태우고 드라이브도 다니고 연애 때처럼 시간을 쪼개 데이트도 했죠. 하지만 야속하게도 아내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떠난 지 6년째 되던 해, 아내 역시 제게 작별 인사를 고했어요.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힘겹게 말했죠. 여보, 나 이제 어머님 곁으로 가봐야 할까 봐. 어머님이 그동안 하늘에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아마 날 기다리고 계실 거야. 여보, 미안해. 난 여기까지인 것 같아. 우리 애들 잘 부탁해. 그리고 나 때문에 너무 많이 울지 마. 우리 이 다음에 꼭 다시 만나자. 가난한 날 만나 고생 많았어. 사랑해, 현진아. 거기선 아프지 말고 꼭 나를 기다려줘. 난 우리 애들 다 키우고 이 다음에 어머니하고 당신 만나러 갈게. 아낸 그렇게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 아내의 나이가 30 후반밖에 되지 않았어요. 너무 젊은 나이에 하늘의 별이 된 아내는 저에게도 아이들에게도 큰 아픔으로 남았습니다. 그때 초등학생이던 제 아이들은 아직 엄마의 보살핌이 많이 필요한 나이였거든요. 저에겐 아내를 떠나보낸 슬픔보단 저 혼자 아이들을 정신없이 돌봐야 하는 책임감이 더 무겁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빠, 내 체육복 어딨어요? 오늘 체육복 가져가야 해요. 어? 체육복? 아, 그거 깜빡 잊고 안 빨았다. 오늘만 다른 운동복 입으면 안 될까? 아빠가 너무 바빠서 세탁기에 넣어만 두고 돌리질 못했네. 안 돼요. 체육복 안 입으면 선생님한테 혼난다고요. 아빠, 내 실내화 어딨어요? 저번에 뜯어져서 아빠가 새로 사온다고 했잖아요. 저 역시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 방황을 많이 했던지라 저희 애들한텐 꼭 화목하고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저는 너무나 부족한 게 많은 아빠였어요. 항상 이렇게 아이들에게 치이다 보면 애들 등교시키고 택시 운전을 하는 시간이 오히려 쉬는 시간 같더라고요. 택시에 몰면서 하루에 많게는 10대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손님마다 각자의 사연이 어찌나 많은지 그 사연들을 듣기만 해도 하루가 훌쩍 지나가 있었죠. 어떤 날엔 몹시 기분 좋아 보이는 손님을 태우는가 하면 또 어떤 날엔 택시에 타자마자 펑펑 우는 손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로 모실까요? 저 사거리에 있는 큰 은행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실 기사님께만 말씀드리는 건데 저 로또 당첨됐어요. 그동안 제 인생 구질구질하고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는데 드디어 쥐구멍에도 해 뜰 날이 오나 봅니다. 이야, 정말요? 축하드립니다. 기분 정말 좋으시겠어요. 당첨금 받으시면 하고 싶은 일이 많으시겠네요. 그럼요. 사실 제 큰아이가 아파서 오랫동안 같이 병원 신세 졌었거든요. 빚으로 남은 병원비만 해도 상당하고요. 당첨금 받으면 일단 그동안의 빚부터 갚고 저희 아이가 그렇게나 갖고 싶다는 비싼 노트북부터 사러 갈 거예요. 애비가 돼서 자식 놈 공부하겠다는데 노트북 하나를 못 사주고 있었거든요. 손님은 그러면서 눈물까지 글썽였어요. 그 눈물 속에 얼마나 많은 회한과 죄책감이 서려 있는지 알기에 저는 부러움보단 진심이 담긴 위로와 축하 인사를 건넸답니다. 이 손님처럼 모든 손님께 기쁜 일만 가득했으면 좋았겠지만 세상살이가 기쁨보단 힘든 일이 더 많더라고요. 밤에 택시를 몰다 보면 자연스럽게 취객들을 태우곤 했는데 택시 기사인 제게 분풀이를 하는 손님들도 정말 많았거든요. 손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어디로 가시는지 목적지를 말씀해 주셔야죠.
타자마자 잠드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에이, 아이 자는데 왜 깨우고 난리야? 택시기사가 길 하나 못 찾아? 어? 너도 나 무시하냐? 운전기사 주제에 손님한테 뭘 이래라 저래라야? 간혹가다 목적지도 말도 안 하고 타자마자 쓰러져 버리는 손님들도 있어서 애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네요. 또 어떤 날엔 갑자기 지갑이 없다며 잡아떼거나 집에 들어가 택시비를 줄 테니 일단 출발해달라고 배짱을 부리는 사람도 많았고요. 그렇게 이 손님 저 손님을 태워가며 택시와 함께 저도 나이를 먹어갔습니다. 그렇게 저도 어느새 50대 중반이 되었죠. 저희 아들들도 다 커서 멋진 청년들이 되었고 군대 갔다 온 이후엔 제 용돈까지 챙겨주며 든든한 아들 노릇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이제 야간 운전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직장 다니잖아요. 제가 이젠 생활비도 드릴 수 있으니까 쉬엄쉬엄 운전하세요. 도진아, 그거 아니? 지금 네가 했던 그 말, 나도 젊었을 때 네 할머니에게 똑같이 했었단다. 우리 아들도 벌써 이렇게 다 컸구나. 그 말을 들은 할머니의 심정도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심정이랑 똑같으셨겠지? 제 나이도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됐지만 아직 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그 옛날 그때처럼 여전하더라고요. 애들은 제게 항상 일하는 시간 좀 줄이라고 성화였지만 전 여전히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비가 유독 많이 내리던 그날도 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내를 돌며 손님들을 실어 나르고 있었죠. 회사에 합격해 양복을 사러 간다는 손님을 기쁜 마음으로 모셔다 드리고 어느 길가를 지나고 있는데 어떤 할머님께서 택시를 잡으려 손을 흔들고 계시더라고요. 요즘은 다들 어플로 택시를 잡으셔서 길에서 손을 흔드는 손님을 오랜만에 태우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사님, 어디로 모실까요? 이게 우리 아들 있는 주소인데 여기로 좀 가주세요, 기사님. 전 할머님이 건네주시는 쪽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쪽지를 얼마나 소중히 간직하셨는지 쪽지 모서리가 다 달아있었고 글씨는 여러 번 접혔다 펴진 듯 흐릿하게 번져 있더라고요. 저는 내비에 그 주소를 입력했어요. 그런데 검색 결과 나오는 주소를 보니 납골당인 것 같았습니다. 전 그제서야 할머님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죠. 할머님은 기력이 없으신 듯 차 시트에 기대어 계셨어요. 그리고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여사님, 제가 주소를 검색해 보니까 여기하고 거리가 제법 먼 곳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오늘 비도 많이 오는데 멀리 나가시네요. 아까 타신 곳을 보니까 댁에서 출발하신 건 아닌 것 같던데. 맞습니다. 저 사실 저기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간신히 나왔어요. 우리 딸이랑 간호사 선생님들이 외출은 절대 안 된다고 해서 몰래 도망치다시피 나왔네요. 그리고 이거 5만 원인데 이 돈이면 거기까지 갈 수 있죠? 할머님은 손때 묻은 5만 원짜리 한 장을 건네셨습니다. 그때 제가 룸미러로 할머님이 앞에 계셨던 병원을 힐끔 살펴보니 세상에 그냥 병원도 아니고 호스피스 병원이더라고요. 어쩐지 할머님께선 누가 봐도 병색이 완연한 얼굴이셨는데 아마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 나오신 모양이었습니다. 여사님, 제가 이런 걸 물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에 건강도 좋지 않으신 것 같은데 어쩐 일로 목적지까지 가시는지 물어도 될까요? 늙은이 얘기 들어봐야 재미 하나도 없을 텐데 기사님이 내 이야기 좀 들어주실라우? 나도 속이 하도 답답해서 누구든 내 얘기를 들어주면 소원이 없을 것 같구려. 아유, 얼마든지요. 제 직업이 택시기사잖아요. 가시는 동안 얼마든 속풀이 시원하게 하고 가셔도 좋습니다. 전 일부러 듣고 있던 라디오도 끄고 할머님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할머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한많은 사연을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사실은 이 주소가 어디냐면
우리 아들 납골당이라우.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아서 하루라도 빨리 아들이 잠들어 있는 곳에 가봐야 할 것 같아서요. 할머님은 그제야 참고 계시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마 여생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 먼저 앞세운 아드님을 보러 가시는 듯 싶었어요. 세상에 안 예쁜 자식이 어디 있겠느냐만 저희 큰애는 정말 효자 중에 효자였어요. 살아생전 어찌나 엄마한테 잘하든지 맨날 우리 엄마 하면서 그렇게나 날 챙겼어요. 그래서 난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면 우리 큰아들 생각이 더 많이 나요. 내가 관절이 약해서 비 오는 날이면 고생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큰아들이 엄마 힘들까봐 비 오는 날이면 저 시장 오기까지 우산도 씌워주고 내가 넘어질까봐 손도 꼭 붙잡고 다녔어요. 할머니는 꼭 창밖에 아드님이 있는 것처럼 하염없이 창문 밖을 바라보셨어요. 차창에 맺힌 빗방울이 흘러내리듯 할머님 눈가에도 눈물이 고여 흘렀습니다. 전 무어라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그런 녀석이 이렇게 빨리 내 곁을 떠날 줄은 몰랐네요. 평생 엄마한테 효도하겠다더니 어떻게 부모보다 빨리 세상을 떠났는지. 불효 중에 그런 불효가 또 없잖아요. 엄마도 없는 하늘에서 밥은 잘 먹고 있을지 어디 아픈 데는 없을지 걱정이에요. 할머니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계신 와중에도 하늘나라에 계실 아드님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전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 눈앞이 흐려졌어요. 언제나 당신 건강보다 아들인 제 걱정을 하시던 저희 어머니. 제 입에 먹을 거 하나라도 더 넣어주려고 정작 본인은 늘 끼니를 거르시던 어머니. 이 불효자는 살아생전 어머니를 챙겨드리지 못한 잘못을 이제야 느끼고 있었습니다. 기사님, 아휴, 늙은이가 너무 주책이죠. 이런 얘기 뭐가 재밌다고 이렇게 오래 떠들었나 모르겠네요. 아휴, 아닙니다, 여사님. 저도 사실 어머님과 아내가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거든요. 저도 계속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걸 보니 제가 더 주책 맞네요. 전 애써 웃어 보였지만 계속 눈물이 흐르는 걸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할머님은 울고 있는 제 어깨를 다정하게 토닥여 주셨어요. 기사님께 어떤 사연이 있는 줄 모르지만 이렇게 우는 걸 보니 나처럼 힘든 시간을 많이 겪은 모양이네요. 아직 젊어 보이시는데 무슨 슬픈 사연이 그리 많을꼬. 할머님이 계속 다독여 주시니 저는 지난 상처들이 모두 위로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이미 미터기 요금은 5만 원이 훌쩍 넘었지만 전 아예 기계를 꺼버리고 할머니를 납골당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렸답니다. 여사님, 오늘 제가 이따 댁까지 안전하게 모실 테니까 납골당 가셔서 편하게 아드님 뵙고 오세요. 정말요? 아이고, 기사 양반, 정말 고맙수다. 내가 우리 아들한테 좋은 분 만나서 여기까지 편히 왔다고 꼭 인사 전할게요. 할머니는 그렇게 아드님을 뵈러 납골당으로 향하셨고 전 옆에서 그런 할머님을 부축했습니다. 사실 제가 영어까지 다 포기하고 할머님을 모시려 했던 건 할머님이 한 걸음 떼기도 힘들어 보일 만큼 지쳐 계셨기 때문이었어요. 영씨가 엄마 왔다. 엄마 많이 보고 싶었지? 우리 아들이 비 오는 날이면 꼭이 엄마 데리러 나왔잖아. 오늘은 엄마가 우리 영식이 보러 왔어. 정말 많이 보고 싶구나, 내 아들. 엄마도 곧 너 만나러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아. 엄마, 말기암이랜다. 난 암이라는 소리 듣고 이제야 우리 아들 만나러 가겠구나 싶어서 슬프지도 않았어. 오늘 네 생일인데 엄마가 미역국이라도 끓여올 걸 그랬다. 내가 영 손에 힘이 없어서 그러질 못했구나. 이 엄마를 용서해다오.
얼마 뒤에 하늘 날아가면 이 엄마가 너 좋아하는 거 실컷 해줄게.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지?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할머니의 고백은 흡사 기분이 좋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어쩌면 아드님을 만날 생각에 죽음조차 두렵지 않을 듯 했어요. 아, 참. 오늘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던 건 다 이 기사님 덕분이란다. 정말 좋으신 분이지? 아유, 아닙니다. 저도 꼭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기분이었어요. 아드님, 정말 좋은 어머니를 두셨네요. 그렇게 한참을 납골당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 있더라고요. 할머님은 가기 전까지 한참이나 아드님이 잠들어 계시는 칸 유리문을 쓰다듬으셨어요. 아들, 다시 만날 때까지 잘 있어. 엄마 또 올게. 사랑한다, 내 아들. 저 역시 할머님 뒤에서 꾸벅 인사드리고 다시 택시에 올랐습니다. 할머님은 납골당에 올 때보다 한결 표정이 편해 보이셨어요. 여사님, 다시 어디로 모시면 될까요? 아까 그 병원 앞에서 내려드리면 될까요? 예,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내가 나갔던 걸 알면 병원이 발칵 뒤집어졌을 거예요. 정말 할머니 말대로 다시 호스피스 병원 앞에 도착하니 어떤 여자분이 우산을 쓰고 서성이고 있더라고요. 전 차에서 내려 할머님을 부축하곤 병원 앞까지 잘 내려드렸어요. 한참을 병원 앞에 서 있던 것 같은 여잔 할머니를 보자마자 노발대발하며 크게 화를 냈습니다. 엄마, 말씀도 안 하시고 어딜 다녀오신 거예요? 택시까지 타고 나갔다 왔어요?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요? 나 직장에서 일하다가 엄마 없어졌다는 전화 받고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잖아요. 진짜 딸내미 피 말려 죽이려는 작정이에요? 아이고, 네 엄마 귀 안 먹었다. 내가 외출한다고 하면 네가 하도 뜯어말리니까 몰래 나갔다 온 거 아니야. 이 기사님이 너무 친절하게 챙겨주셔서 피 한 방울 안 맞고 갔다 왔다. 아마 그 여자분은 할머니의 따님인 것 같았는데 할머니가 병원에 말도 안 하고 외출 나가셨으니 크게 놀랐나 봅니다. 병원에서도 의사고 간호사고 할머님을 찾으러 온 병원을 다 뒤지셨대요. 기사님, 정말 감사드려요. 저희 어머니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이거 부족한 택시비 받으세요. 아유, 아닙니다. 택시비님이 여사님께서 주셨어요. 저는 충분히 택시비를 받았습니다. 예? 아니에요. 저희 엄마가 가진 돈도 얼마 없으셨을 텐데 비 오는 날 그 멀리까지 다녀오셨잖아요. 제 마음이니까 부디 받아주세요. 할머님의 따님은 한사코 제 손에 택시비를 지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도 완강하게 그 돈을 거절했어요. 이 돈은 정말 안 주셔도 됩니다. 저도 여사님과 한참 이야기 나누면서 저희 어머니 생각도 나고 옛날 얘기도 많이 나눠서 좋았던걸요. 아이고, 그렇게 생각해주니 정말 고맙소. 우리 기사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 얼굴을 보아하니 우리 아들과 비슷한 연배인 것 같은데. 예, 전 올해 56살입니다. 그래요? 아이, 우리 아들보다 4살 어리구만. 어쩜 늙은이한테 이렇게 친절하고 자상하게 대해주시는 줄 몰라. 내가 이 은혜는 꼭 갚고 가야 할 텐데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란가요? 할머니는 택시에서 내려서도 한참이나 제 손을 잡으시곤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답니다. 전 안색이 부쩍 안 좋아지신 할머님을 병실로 모셨어요. 그리고 따님께서도 하도 고맙다, 미안하다 하시길래 괜찮다는 말을 남기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제가 종일 운전을 해서 받은 돈은 5만 원이었지만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귀중한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또 지나고 저는 할머님과의 만남도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병원 앞으로 지날 때마다 할머님은 잘 계신지 자꾸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병실을 찾았죠. 그때 전 할머니 성함도 모르고 어느 병실에 계시는 줄도 몰라 병원 복도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어? 혹시 저번에 그 기사님 아니세요? 그러다 할머니의 따님과 딱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이 들어 겨우 두 번째 만남이었지만 제법 살갑게 인사를 건넸죠. 안녕하세요. 제가 무리인 줄 알지만 또 찾아왔습니다. 할머님은 잘 계시죠? 그때 비 오는 날이라 제법 쌀쌀했는데 혹시 감기 걸리지 않으셨을지 걱정이 돼서요. 기사님은 정말 친절하시네요. 같이 병실로 올라가시겠어요? 기사님 오신 걸 알면 엄마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따님의 말처럼 침대에 기력 없이 누워 계시던 할머님은 절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기까지 하셨답니다. 세상에나, 난 우리 아들이 다시 걸어 들어오는 줄 알았네요. 이 늙은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병문안까지 온 거예요. 참으로 고맙소. 내가 그렇지 않아도 기사님을 꼭 다시 만나고 싶었거든요. 할머님도 그렇고 따님도 절 너무나 따뜻하게 맞아주시더라고요. 비록 할머님은 잠시 깨어 계시다 다시 잠이 드셨지만 그래도 아직 잘 버티고 계신 것 같아 다행이었습니다. 할머님이 잠드시는 바람에 전 따님과 나란히 앉아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러다 제가 사별한 이야기까지 하게 됐죠. 마흔도 되기 전에 아내와 사별하고 이날 이때까지 아들 두 녀석 키우며 살고 있네요. 애들 키우느라 세월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랑 비슷한 아픔을 겪으셨네요. 저도 결혼하고 15년 전에 남편이 하늘나라로 가서 딸 둘을 저 혼자 길렀거든요. 혼자 애들 키우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하물며 아빠 혼자 애들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할머니 따님과 전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둘 다 오래전에 사별해서 애들 둘을 혼자 키우고 있었고 나이도 3살 차이로 저와 비슷한 연배였습니다. 그때 할머님을 제 차에 태운 게 어찌 보면 기가 막힌 운명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저도 이제 곧 환갑을 앞두고 있으니 지난 기억들이 자꾸 가물가물한 게 그렇게 좋았던 추억들도 많이 무뎌졌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할머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제 어머니에 대해 떠올리게 됐어요. 저희 어머니도 할머님만큼 저를 아끼고 사랑하셨을 텐데 전 왜 어머니 살아계실 때 그 마음을 다 알지 못했나 싶기도 하고요. 기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시간이 얼마나 남았든 엄마한테 최선을 다해야겠다 싶네요. 저희 큰오빠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엄마가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엄마가 오빠 낙골당에 가보고 싶어 하시는 줄 알았지만 제가 말렸어요. 혹시 그 멀리까지 가시다 무슨 일이라도 날까 봐요. 근데 기사님과 잘 다녀오신 걸 보니 엄마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셨는데 진작 모셔다 드릴 거 싶네요. 할머님 건강 회복하시면 그때 또 모시고 다녀오는 것도 좋겠네요. 아드님 오랜만에 보셨다고 무척 좋아하셨거든요. 비록 낙골당이라도 아들을 만났다고 좋아하시던 할머니 얼굴이 아직도 눈앞에 선합니다. 슬프게도 할머님은 그로부터 한 달 뒤 세상을 떠나셨고 아드님의 낙골당을 다시 가보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이젠 좋은 곳에서 아드님과 함께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전 할머님 장례식장에서 사흘 내내 함께하며 할머님이 좋은 곳으로 가셨길 빌었습니다. 할머님, 혹시 하늘에서 저희 어머니 제 아내를 만난다면 저 잘 지내고 있다고 꼭 전해주세요. 이 다음에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기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엄마 가시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큰 도움을 주시네요. 기사님은 어쩌면 엄마 인생의 마지막 행운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할머니께 행운이 됐었다면 저 역시 기쁩니다. 할머님의 따님과 소녀들은 제게 감사하다며 헤어지는 그 순간까지 고개 숙여 인사하셨어요. 그렇게 모든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고 나니 그제야
눈물이 비 오듯 쏟아지더라고요. 그때 제 심정은 꼭 어머니의 장례를 2번 치르고 온 슬픔이었답니다. 제 아들들도 제가 신기한 인연으로 할머님 빈소까지 지킨 걸 듣고 듬직하게 절 위로해 주더라고요. 아빠, 정말 잘하신 거예요. 전 아빠가 너무나 존경스러웠어요. 아무리 할머니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아빠처럼 끝까지 신경 써드리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잘하셨어요, 아빠. 그런 거겠지? 근데 이 아빤 또다시 감당 못할 슬픔을 만난 것 같아서 마음이 찢어지는구나. 전 어느새 어깨를 내어줄 만큼 훌쩍 큰 아들들에게 기대어 슬픔을 사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제 마음을 위로해준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건조하기만 했던 제 인생에 역대급 반전이 펼쳐진 거였죠. 그 반전은 제 마음의 봄비처럼 내려 상처투성인 제 마음을 촉촉이 적셔주었어요. 그렇게 할머님을 보내고 3년쯤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보, 어서 식사해요. 오늘 그러다 늦겠어. 애들도 다들 당신만 기다리고 있는데. 아유, 알겠어. 준비 다 됐습니다. 얘들아, 얼른 밥 먹자. 그건 바로 외로웠던 제 옆자리를 지켜줄 사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요. 아버지, 오늘이 일찍 퇴근하시고 저랑 데이트 가기로 한 거 안 잊으셨죠? 저랑 첫 데이트니까 늦으시면 안 돼요. 그럼 당연하지. 아빠가 달력에도 적어놨다. 우리 막내딸하고 둘이 데이트하는 날이라고. 아이고, 아들들한테 세상 무뚝뚝한 이 아빠가 딸 바보가 다 됐다 벌써. 그러니까요. 아빠, 이 큰아들 입장에선 아주 서운합니다. 그동안 시커먼 아들들만 키웠다고 그러시는 거 아니죠? 그건 바로 제 택시에 올라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주신 할머니의 따님, 지금의 제 아내가 된 그 사람 덕분입니다. 저는 할머님 덕분에 그 따님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놀랍게도 부부의 인연까지 맺게 되었답니다. 서로 늙음하게 주책이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남은 인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만나 너무나 행복한 인생을 요즘 보내고 있네요. 제게도 아들이 둘이 있고 지금 아내에게도 딸이 둘이 있으니 덕분에 자식이 넷이나 되는 큰 기쁨이 찾아오기도 했고요. 사실 처음엔 다들 어색해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친남매들처럼 잘 지내고 있답니다. 이제 당신 아이도 있는데 택시 운전 계속해야겠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일이라 나도 말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쉬엄쉬엄 해요. 아이 어깨 뭉친 것 좀 봐요. 내가 좀 주물러 줘야겠네. 아이고 시원해라. 당신 손이 아주 약손이야 약손.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전 다시 인생의 봄날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아무런 희망도 기쁨도 없던 제게도 또 다른 희망이 생겼다고나 할까요? 그래서인지 요즘은 택시 운전을 하는 게 더 신나고 설레기까지 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손님을 만나게 될까,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 기대가 되네요. 바쁜 시간을 틈타 저와 나누는 이야기가 모든 손님들에게 작은 기쁨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얼마 전엔 아내와 함께 할머님, 그러니까 장모님의 묘소에 다녀오기도 했어요. 장모님, 이렇게 부르는 것도 참 신기하네요. 그죠? 장모님이 보시면 그 사이 귀한 딸과 결혼했다고 혼내실 수도 있겠지만 전 장모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 평생 귀하게 여기며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디 노여워 마시고 저 사이로 예쁘게 봐주세요. 그때 제 택시에 타주셔서 절 만나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려요. 이것이 제가 겪은 기적 같은 사연이랍니다. 전 이렇게라도 글을 남겨 장모님과의 기억을 제 마음속에 오래 간직하고 싶었어요. 제 삶의 방향을 바꿔주시고 무엇보다 귀한 깨달음을 주고 가신 분이기에 그 기억을 이렇게 남겨 언제든 꺼내보고 싶었답니다. 장모님께서도 하늘나라에선 그토록 그리워하시던 아들을 만나 지금은 편안하고 기쁘게 지내고 계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하나 욕심을 내보자면 지금 이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께도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 싶네요. 작은 배려와 관심이 결국엔 뜻밖의 인연과 소중한 추억으로 되돌아오는 순간이 올 테니까요. 저와 할머니의 만남처럼 말입니다. 곧 새로운 계절이 찾아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늘 웃음 가득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